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엔비디아를 위시해서 네. AI 기업들, 네네. 또 AI 반도체 기업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예, 와. 거의 뭐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반도체인가? 뭐 그런 회사가 있던데. 주가가 몇 배가 오르고. 뭐 그러니까요. 뭐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포텐셜은 있었지만 지금 터지는 거라 봐야죠, 이거. 아, 그래요? 포텐셜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저도 항상 아까운 건데 2013년 이럴 때 그 사물인식 대회 이런 거를 그 시연을 하고 그랬어요. 아. 근데 보면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때 예. 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저도. 지난 시간에 그 엔비디아의 어떤 그 기초 기술하고 네네. 엔비디아의 그 프로그램이 뭐였죠? 그 쓰도록 했다라는 거? 뭐 쿠다. 아, 쿠다. 예. 아, 그 이야기도 해주셨었고. 네. 그래서 아, AI 반도체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네네. 활용이 되는 거구나라는 거 이제 우리가 그때 알았었죠. 그렇죠. 예. 오늘은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네. 내용인가요? 오늘 할 내용들은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 관점에서 AI는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엔비디아도 지금 어떤 컴퓨터 구조화에서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AI는 큰 시장이죠. 네. 그럼 당연히 그 자리로 치고 들어오고 싶은 회사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어떠한 요소 기술을 이용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 거는 좀 뉴스를 많이 보고 다양한 반도체 회사들, 예를 들어 AMD 뉴스도 보고 인텔 뉴스도 보시고 하는 분들이 봐야 아마 딱 이해가 될 거예요. 특히 뒷부분들. 일단 보자면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뭐 엔비디아가 뜬다고 하고 AMD도 예를 들면 MI300A 뭐 이런 칩들을 내놔요. 새로운 칩들을 내놓는데 네. 왜 그런 칩들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 어떤 기술이 왜 들어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뒤에 가면. 네. 그리고 이제 덤으로 대체 뭐 HBM 이런 게 갑자기 뭐 몇 배 가격으로 팔린다고 하는데 대체 그런 칩들을 왜 움직이는 건지 왜 갑자기 팔리는 건지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해볼 겁니다. 오늘. 네. 뭐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초를 봐야 돼요. 기초는 네. 뭐냐 하면 결국 컴퓨터 프로그램은 뭐냐,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차이는 뭐냐, 이거부터 출발할 거예요. 길게 가진 않을 건데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엔비디아는 그러면 왜 떠오른 거냐? 그럼 이게 컴퓨터 혹은 프로그램 이 관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게 들어왔느냐? 네. 이거를 또 살펴보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뒷부분, 나머지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들어온 시장 속에서 엔비디아가 만든 판이죠, 어느 정도는. 네. 다른 도전자들이 이 거대한 AI 시장을 어떻게 해서 차지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약간의 예시를 살펴볼 거예요. 실제로 전부 살펴볼 만큼 적지는 않죠, 내용이. 네. 근데 이제 다양하게 여러 시도를 하는 회사들이 예시를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최근 뉴스에 나온 것들 중심으로. 컴퓨터와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거 사실 예전에 네, 조금 컴퓨터 하고 학원 왔죠. 가면은 처음에 배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한데 예. 이게 또 그냥 듣고 가면 끝나요, 학원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좀 더 쉽게, 예. 쉽고 좀 뒤에서 나올 엔비디아는 AI 얘기를 설명하기 위한 땔감 같은 거에 가깝죠. 네. 자, 이거 뭐 그냥 요약을 한 건데요. 예.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컴퓨터는 뭐고 프로그램은 뭐냐. 프로그램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이데오 대표님도 예를 들면 일 안 하고 돈 벌었으면 좋겠잖아요. 아, 꿈이죠. 예, 네. 스튜디오 안 나오고 싶잖아요, 사실. 네, 네. 집에 누워 그러니까 이제 있죠. 컴퓨터라 사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인 거예요. 프로그램이란 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돈 벌어주는 걸 만들어줘. 이런 네. 것이 아마 프로그램인 거죠,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리고 컴퓨터란 건 뭐냐면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뭔가 자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수단은 컴퓨터예요. 그리고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이 우리가 보는 수많은 반도체들이죠. 사실 컴퓨터는 반도체가 아닌 걸로 만들어도 되는데 네. 뭐 증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론상. 예? 증기기관으로 컴퓨터 만들 수 있죠. 증기 기관으로요? 예, 그러면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제가 신호를 놨다 끊었다만 할 수 있으면 네. 그런 소자들로 만들 수 있어요. 아, 신호를 놨다 끊었다만 할 수 있다면 그 소재로 그냥 만들 수 있다. 예, 그걸로 메모리도 만들고 CPU도 만들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크기가 엄청 클 뿐인 거예요, 그런 소자들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를 쓰는 이유는 소자의 크기가 작기 때문이죠. 아. 작고 내년 되면은 소자 밀도 올라가죠. 그게 바로 우리가 요즘 보는
같은 가격에 성능이 올라가는 반도체들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하고 싶은 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 돌리려면 컴퓨터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가장 그 성능 좋고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반도체인 것 뿐인 거죠. 이제 그 그림을 쭉 요약해 놓은 게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네. 있는 건 이제 저의 핵심이죠. 이제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당연히 메모리라는 곳에 들어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 메모리에 들어 있는 것을요. 근데 여기 뭐 강연 시작 이런 거 쓰여 있는데 메모리라는 건 저장소기 때문에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컴퓨터는 어떠냐 하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녀석이 명령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가져와서 한 줄씩 막 처리를 하는 거죠. 듣고 여기서 조건 보고 다시 이거를 처리할 건지 끝낼 건지 이런 걸 처리하는 게 바로 네. 그 CPU와 메모리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흔히 보는 컴퓨터의 모습이에요. 뭐 예를 들어 여기 모니터가 달려있고 키보드가 달려있고 하겠지만 본질은 다 이렇게 연산 칩과 메모리의 조합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프로그램의 모습을 보시면 알지만 이거 순서도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지금도 이런 컴퓨터가 많지만 이런 순서도 형태의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반도체들도 함께 발전했어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건 프로그램, 정확하게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무언가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 녀석들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컴퓨터의 사용자들이 이익을 보죠. 네. 그리고 컴퓨터 사용자들이 이득이 크면 컴퓨터를 많이 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 같은 메모리 회사나 인텔 같은 CPU 회사들은 요런 프로그램 구조에 맞는 CPU를 만들고요. 네. 요런 프로그램을 더 많이 큰 걸 돌릴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 뿐이었던 거예요. 네. 그게 이 컴퓨터와 프로그램의 개념인 거예요. 뭐 딱 요 정도입니다. 컴퓨터 얘기는. 네. 그 AI는 여기서 갑자기 왜 들어오느냐. 네. AI도 사실은 프로그램이거든요. 인공지능도 네,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놀고 싶은 거죠. 일 안 하고. 얘가 자동으로 뭔가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네. 예를 들면 길을 가는 사람 머릿수를 세고 싶은데 내가 직접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세는 것보단 카메라를 놓고 자동으로 세줬으면 좋겠는 거죠. 네. 왜 근데 AI 얘기가 나오느냐? 네. 요런 프로그램으로는 이게 잘 안 됐어요, 사실. 예. 예. 근데 당시 이런 프로그램으로 안 되던 걸 되게 해주던 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네. 한번 봐보죠. 네. 예를 들면 인간은 되게 대단해요. 요 그림 한번 봤었는데 네. 지난번에 예. 넘어오신 탱크 그림. 이거 1, 2, 3번 다 탱크죠. 많이 팔리는 그 탱크인데 요즘. 네. 근데 우리 애는 이걸 딱 보면 탱크란 걸 알고 있지만 앞에 봤던 그 순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데 앞에 있는 순서도 모양으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면요. 네. 잘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인텔 CPU와 그 삼성 메모리 기존의 그 컴퓨터용 메모리 조합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엑셀도 되고 파워포인트 되고 유튜브도 되고 좋은 것들이 잘 되지만 네. 안 되는 녀석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안 되던 것을 되게 해주면요. 그 프로그램을 다들 쓰려고 합니다. 네. 그중 하나가 그 AI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AI도 그냥 프로그램인데 네. 과거에 요 앞에서 봤던 요런 순서도 형태의 프로그램으로는 안 되던 게 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제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뭔가 그냥 팡팡팡팡 찍어내듯이. 그렇죠. 이거 척 보면 딱이죠. 네. 이거 탱크고 그렇게 되죠. 설명을 잘 못하겠죠. 어떻게 하라는지. 네. 왜냐하면 제가 여기 뭐 포가 있어야 탱크지, 뭐 여기 궤도, 무한궤도가 있어야 탱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무한궤도 가려놔도 이거 탱크인 거 알잖아요. 네. 제가 여기 포 가려놔도 탱크인 거 아는 사람들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은 해놨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파악하지 않은 거죠. 예. 탱크를 파악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직관적이었죠. 네.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들은 잘 안 됐어요, 사실. 그런 걸 되게 해준 것이 AI인 거죠. 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이것이 반도체에게 변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만들 수 있느냐. 네. 이것이 이제 고민이겠죠. 왜냐하면 안 되던 게 되면 돈은 당연히 많이 벌 거예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 탱크 예시가 있으니까 넘어가도 되는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의 뇌세포 모양 따라 했는데 네. 그 60년대예요. 그러니까 거의 컴퓨터의 역사랑 궤를 같이 하는데 사람의 뇌세포 구조를 따라 해보자.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뇌세포 개수가 너무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 이론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뇌세포 구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따라 했는데
제가 무언가를 배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여기 대표님한테 뭔가를 가르쳐 드렸더니 네. 이해를 했죠. 네. 뇌세포에 변화가 생기죠. 아, 근데 어떤 식으로 뇌세포 하나하나가 변화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럴싸하게 따라해 놓은 그 뇌세포 비슷한 구조가 잘 안 되겠죠. 핵심은 제가 뇌세포 구조를 그럴싸하게 따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면 무언가 배우는 것과 비슷한 형태로 네. 그 하나하나의 세포들과 그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곳들이 역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반도체 수업을 이렇게 듣는 AI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반도체 수업의 내용을 보고 그 구조가 변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바꾸는 방법을 몰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정작 그 컴퓨터가 그 아주 빠른 컴퓨터가 있어도 그거를 제대로 학습시키는 법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탱크 사진을 많이 줘도 예전에 탱크 아닌 거 보여주고 여기 탱크인 거를 보여주잖아요. 네. 보여줘도 요 정답을 보고 내가 그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네.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됐느냐 하면요. 이제 결국 두 주체에 인해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인공지능을 오랫동안 연구하던 캐나다 팀이 그 드디어 인공지능 개별 뇌세포를 학습하는 법을 찾습니다. 네. 그게 사실 80년대예요, 제 기억으로. 80년대. 학습시키는 법은 알았죠. 아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근데 제가 세포를 이렇게 잔뜩 가지고 있는데 뒤에서 뇌세포처럼? 그림에서 보겠지만 네. 요 녀석들 하나하나를 데이터 하나 볼 때마다 값을 좀씩 바꿔줘야 돼요. 막 수억 개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너무 느리죠. 그러니까 계속 다른 방법들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90년대쯤 이렇게 새로운 반도체들이 떠오릅니다. 네. 그 중 하나가 GPU인데 이 GPU는 원래 VGA라고도 불렀거든요. 원래는 그 그래픽 표시 장치예요. 네, 네, 네. 왜 그런 게 나타났냐 하면 그 시절에도 컴퓨터가 계속 역할이 많아지고 프로그램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사용자가 모이죠. 사용자가 모이면 새로운 요구를 막 해요. 이것도 되게 해줘, 저것도 되게 해줘 이런 식으로 컴퓨터에게 많은 걸 요청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CPU로는 그 요구 중 하나였던 고급 그래픽 처리 이런 게 너무 버겁다는 걸 알게 돼요. 반도체 쪽, 컴퓨터 쪽에서 그걸 알게 되죠. 네. 그래서 그래픽 처리를 좀 빠르게 하는 전용 칩을 만들어서 컴퓨터에 붙이기 시작해요. 그게 GPU죠, 사실. 네. VGA이고. 네. 근데 이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쭉 보면요. 요 GPU라는 녀석이랑 필요로 하는 그 연산의 형태가 사실 똑같아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네. CPU는 아까 봤던 순서도 같은 걸 되게 잘 돌리잖아요. 예. 근데 그래픽 처리는 순서도 같은 모습이 아니고요. 요 모니터에 있는 점 하나하나를 막 연산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예. 그리고 요 하나하나를 다 따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작지만 많은 양의 연산기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AI랑 딱 맞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반도체를 사용해서 이 이론을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갔고 AI 쪽이 그렇게 되면서 2012년에 갑자기 크게 빵 터집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요약 부분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과거의 프로그램들의 모습이에요. 네. 이거 보면 순서도 모습이고 요 순서도 형태를 뭐 자바나 파이썬 뭐 C 이런 걸로 제가 구현하는 게 과거의 프로그램이에요. 뭐 CPU 돌리듯이. 예. 요 녀석이 이제 CPU에서 구동되는 거죠. 예. 요게 메모리 안에 있다가 CPU가 요 프로그램을 조금씩 가져와서 수행을 하는 구조예요. 과거의 프로그램들은. 근데 제가 탱크 구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더니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뭐 그냥 이렇게 만들면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됩니다, 이게. 핵심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네. 왜 되는지 이유는 알죠. 이제 이론적으로 발견을 했으니까. 근데 요 그림을 보면 알지만 요 줄 하나하나 그리고 요게 요런 연산 하나하나 화살표가 값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네. 값을 넘겨준다는 건 연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왼쪽 오른쪽 그림 봤을 때 어느 쪽이 그 좀 단순한 연산의 개수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훨씬 많죠. 단순한 개수. 그렇죠. 오른쪽. 예, 오른쪽에 화살표가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CPU가 그래픽 작업을 GPU에 넘긴 이유랑 같은 이유예요. AI의 GPU를 쓰는 이유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요런 거를 잘 돌리는 프로그램, 인텔은 요런 걸 잘 돌리는 CPU에 집중을 해왔는데, 네. 요거를 돌리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거죠. 구동은 돼요, 물론. 구동은 되지만,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은 것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위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과거에 안 되던 걸 가능하게 해주는 강력한 프로그램이 나왔죠. 근데 기존 반도체로는 구동하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구동 가능한 칩을 찾아다니는 거고요. 네. 그게 바로 지금 엔비디아의 GPU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 컴퓨터 그림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모양은 사실 똑같아요. 네. 이쪽에 아까 CPU 있었고 네. 과거에 예. 여기 메모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CPU랑 메모리의 형태는 GPU죠. 이제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습을. 그 뭐 그림은 많이 달라졌고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네. 메모리랑 여기 있는 연산기가 데이터를 막 주고받으면서 결과를 내놓는 것 뿐이죠. 그거는 똑같아요. 완벽하게. 차이는 뭐냐면 여기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면서 네. 새로운 프로그램 AI가 생겨나면서 그 컴퓨터에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게 달라졌다. 예, 나는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돈을 엄청나게 벌 자신이 있는데 네. 과거의 그 컴퓨터, 우리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노트북의 CPU랑 메모리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학습시키려면 용량 큰 메모리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는 그 연산 칩이랑 프로그램이 훨씬 많이 상호작용을 해요. 예전에는 요거를 제가 구동한다고 하면 메모리랑 연산 장치가 요거 한 줄씩 보는 거죠. 이렇게 네. 한 줄 한 줄. 근데 이제 이렇게 한 번에 덤프 트럭처럼 이만큼씩 데이터를 옮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넘기려면 요 폭도 넓어져야 되는 거죠. 요 폭도 넓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 폭만 넓어져서 안 되고 들어오는 데이터를 전부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연산기의 구조도 크고 그 작은 연산기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AI가 그 바꿔놓고 있는 지형의 핵심인 거죠. 결론 뭐냐? 컴퓨터가 바뀐 건 아니에요. 컴퓨터가 바뀐 건 아니다. 컴퓨터의 전체적인 모습은 똑같아요. 메모리에 프로그램이 있고 네. 저기 연산기가 원하는 일을 프로그램을 구동해 주는 것 뿐이에요. 네. 뭐가 바뀐 거냐 하면은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바뀐 거예요. 돌아가는 프로그램의 특성이 바뀌었다. 예. 예전에는 순서도에서 뭐 하면 뭐 해라 써서 CPU가 그 메모리에서 빠르게 조금씩 데이터를 가져왔다고 하면 네. AI는 그 덤프 트럭으로 실어 나르듯이 데이터를 실어 날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의 구성 요소, 핵심적인 요소는 반도체였죠. 네. 반도체 회사들 역시 그쪽으로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이 쓰고 싶어 하는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야겠구나. 여기가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뭐 HBM이 잘 된다, 뭐 GPU가 잘 된다 이런 건 전부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로 이거는 요 오른쪽이 GPU고 왼쪽은 우리 옛날에 쓰던 컴퓨터인데 잘 보면은 여기가 CPU 자리예요. 그게 CPU죠. 펜 예, 밑에 그렇죠. 있죠. 쿨러 있고 히트싱크 있고요. 여기 메모리 있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요. 아하. 요거는 그 엔비디아 A100이에요. A100 사진이고 오른쪽 게. 예, 엔비디아 A100인데 네. 얘는 보면요. 이렇게 칩이 있고 요 가운데 GPU라고 쓰여 있죠. 예, 그게 칩이죠. 그리고 메모리가 이게 그 말하는 HBM이란 녀석인데 요 왼쪽 그림 보세요. 메모리랑 거리 멀죠. 멀죠. 얘는 바짝 붙어 있죠, 일단. 저 왼쪽 거는 이른바 그냥 메인보드라고. 그렇죠. 돼 예, 있다. 일반 컴퓨터 안에 컴퓨터죠. 들어가는. 예. 네. 근데 오른쪽은 GPU 형태로 예. 저걸 조금 더 그렇죠. 가까이. 예, 일단 붙어 있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예. 요 사이에 연결 개수도 훨씬 많아요. 아하. 예를 들면 CPU랑 과거의 메모리는 대충 한 연결이 뭐 32개에서 64개 있었다고 하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요 통로의 넓이가 한 32, 64 되는 거예요. 한 32차선, 64차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요 GPU랑 있는 메모리는 이건 차선 수가 뭐 수천 정도 가요, 칩 하나에. 수천 차선. 예, 그런 게 6개 박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표현해 주신 것처럼 거의 데이터를 덤프 트럭으로 예, 가져다 그렇죠. 줘야 되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원하는 게 넓은 폭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고민을 한 거죠. 엔비디아는 요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어떻게 해야 이런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을까? GPU는 내가 만들어야 일단. 예. 메모리는 자기가 못 만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 중에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자기들이 구동해줘야 되는 프로그램을 제일 잘 받쳐줄 수 있는 메모리를 찾은 것이 요 A100, A100의 요 HBM인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이름이 HBM. 그렇죠. A100이라고 하는 건 저 예. GPU 세트의 이름. 그렇죠. 네. 요 전체가 A100이고 예. 뭐 아마 요 녀석도 뭐 A100
A100이라고 할 거고 아마 코드명이 뭐 GV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뭐 102 뭐 이런 이름이 있겠죠 아마. 네네네. 그러니까 이 A100이라는 인공지능 카드죠. 카드는 HBM 메모리 회사가 만든 HBM과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한 GPU를 묶어서 만든 이것도 일종의 작은 컴퓨터죠. 그렇죠. 그리고 구조는 요 녀석이랑 여기 요거랑 완전히 구조는 같지만 메모리와 연산기의 관계가 달라진 거죠. 근데 저기에서 메모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는 GPU를 위한 GPU 전용 메모리죠. 그렇죠. 근데 저거랑 다르게 컴퓨터 안에는 좀 또 CPU를 있죠. 위한 메모리는 또 들어가는 거죠. 예, 또 들어가죠. 예. 이제 그 얘기도 뒤에서 할 건데 네. 실제로 얘가 여기 이렇게 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끼는 놈이죠. 실제로 여기는 안 들어가긴 하는데 그쵸, 규격상 그쵸. 다른 쪽에다 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다리를 걸치고 학습을 해요. 그쵸, 우리 AI 돌릴 때. 컴퓨터 본체 보면 그래픽 네. 카드가 가장 큰 공간을 그렇죠. 차지하죠. 그래서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학습용 컴퓨터. 네. 좀 굉장히 단순한 엔비디아의 학습용 컴퓨터예요. 네.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DGX A100인데 네. 자기들이 만든 그래픽 카드 아니죠. 그 인공지능용 그 카드인 예. A100 8개랑 CPU랑 또 D램 메모리를 엮어서 만든 건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구동돼요. 구동이. 예, 그러니까 요거 이만한 컴퓨터가 있는 거고요. 네. 요 컴퓨터 안에 일단 연산칩인 CPU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연산칩인 CPU가 요 인공지능 돌리는 A100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령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정해주는 거예요. CPU가 여기서 네. 어떤 일들을 하냐 하면 제가 A100 카드를 이용해서 학습한다고 했지만 제가 학습용 프로그램 놓고 카드를 꽂은 다음 컴퓨터를 가만히 냅두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네. 제가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서 실행 버튼을 탁 눌러야 돌아가죠. 그러면 그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요. CPU 쪽에서 학습시켜야 될 데이터의 뭐 응용 문제 같은 것도 만들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채점 같은 것도 해줘요. 그러면 응용 문제를 만들면은 이렇게 GPU들에게 나눠주죠. 네. 학습 데이터를. 그러면 여기서 막 학습을 돌리다가 그 카드들이 한 학습 결과를 또 모으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서. 그럼 모은 다음에 다시 분배도 해주고 새 학습 데이터도 GPU로 보내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챗 GPT한테 우리가 뭔가를 질문을 했다. 예. 그러면 그 질문을 보내줘서 예, CPU가 보내주죠, 그건. 네, 그 GPU들이 여러 개를 예. 막 데이터를 긁어 모아서 그래서 답 내서 다시 우리가 CPU 통해서 답을 보는 구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컴퓨터 속의 컴퓨터들 같은 모습인 거예요. 컴퓨터 속의 컴퓨터. 예. 그러니까 결국 이 A100은 그 자체로 컴퓨터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 요 A100이라는 카드가 여기 꽂혀서 결과값을 내놓으면 CPU가 읽어보는 거죠. 다만 부가가치가 좀 더 이쪽으로 편중이 되어버렸던 것 뿐이죠. 그렇죠. 지금 뭐 CPU가 있고 그 옆에 있는 CPU를 위한 메모리는 다 같이 공존을 하는 거고, 네. 예, 그 중에서 빠른 연산을 위해서 예. GPU가 더 붙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아까 표현이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막 배틀그라운드나 이 예, 예. 고사양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픽 카드, 맞아요. 고사양 예. 그래픽 카드가 필요했는데 어찌 보면 A100, H100도 그래픽 카드라고 봐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구조 자체는 똑같죠. 예, 예, 예. 근데 이제는 그래픽을 위한 그래픽 카드가 아니라 예. 인공지능 카드, 뭐 AI 그렇죠, 카드 예. 이렇게 불러야 되나? 그러니까 그 칩의 특징 자체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게임을 돌릴 때 필요한 그 연산기의 모습이나 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 필요한 연산기의 모습이나 큰 차이는 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인공지능을 위한 좀 더 강력한 기능들, 예를 들면 게이밍용 카드에 이런 거를 쓰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쓴 사례는 있죠. AMD 퓨리가 이런 걸 해보긴 했죠. AMD 퓨리가 뭐예요? 퓨리라고 그것도 그래픽 카드인데 네. 2016년 이럴 때 아마 그때 만들었던 걸 거고요. R9 퓨리 아마 이런 이름일 건데 그 게임을 위한 네, 그래픽 진짜 그 카드로? 게이밍 카드예요. 근데 HBM을 썼죠. 장점은 있어요. 특정한 작업들 좀 잘하고요. 네. 그리고 카드가 작아져요, 해보면. 아, 그래서 그때도 쓸 수 있었는데 왜 안 썼냐? 결국 게이밍 카드니까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 한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도 가격 차이는 꽤 많이 나요. 예를 들면 좀 비슷한 사양인 네. 최근에 나온 그 엔비디아 거 RTX 4090 게이밍 네. 카드랑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 RTX 6000 A다 네. 같은 세대 칩인데 그 성능을 보면 한 20% 차이 나지만 A다가 한 3배 비싸요, 해보면. 근데 저게 네. 지금 아까 화면에 보여주셨던 A100이라고 하는 GPU랑 네. 우리가 그냥 그래픽 카드, 이른바 게임을 잘 돌리기 예, 위해서 예. 썼던 그래픽 카드랑은
모양이나 위치, 구성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물건이란 얘기는요. 네. 요 모양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요 보드를 설계하고 요 제품을 만드는 관점에서는 네. 크게 다른 놈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다인 거고 네. 결국 제품을 어떤 목적으로 팔고 그걸 위해서 쿨링은 어떻게 하고 뭐 메모리는 뭘 쓸 거고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설계도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네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GPU의 구조까지는 이제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다시 서버의 모습으로 돌아와 보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GPU가 잘 팔리는 이유기도 하죠. 네. 제가 이 인공지능 학습용 서버를 만든다고 하면 아까 말한 A100을 8개씩 껴요, 컴퓨터 하나에. 네네네. 그 8개가 들어가고 그게 보통 CPU 한 2개 정도가 통제를 하면서 응용 문제도 여기로 보내주고 그러니까 여기 서버로 응용 문제를 보내주기도 하고요, CPU가. 네. 그러면서 결과값도 받아서 CPU가 취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 할 때는 GPU에다가 서비스 내용 보내갖고 그러니까 뭐 질문을 하면 이제 챗GPT가 답을 한다는 식으로 구동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또 완벽한 그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잘 보면 요거 메모리죠. 여기 또 메모리가 있고요. 네. 메모리가 있잖아요. CPU를 위한 메모리, 예. 그다음 GPU를 말씀드렸지만 CPU는 자기가 보고 있는 메모리에서 응용 문제도 만들고 네. 뭐 검사도 하고 그래요. 정말 채점 잘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학습 따로따로 한 녀석들을 합쳐요. 여기서 막 합치기도 네. 하고 그래요. 네. 좀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제가 이 A100에서 학습을 시키면요. 제가 분신술을 써서 책 8개를 읽은 다음에 네. 한번 합쳤다가 다시 이제 8개 분신 만들고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해요. 학습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죠. 약간 손오공처럼. 그렇죠. 어느 시대 손오공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분신술 쓰는 손오공 시대 그러니까 아닌가. 옛날 손오공. 그렇죠. 예, 분신술 쓰는. 뭐 구독자 그렇게- 연령대가 뭐 짐작이 좀 되죠, 이거. 근데 GPU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예. 분신술하는 손오공에 빗댈 수 있는. 예. 아, 그러니까 CPU는 모아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뭐 각자 얘네들은 다 비슷한 문제 풀면서 이 AI 학습되는 특징상 그러면 실제로 한 8배 빨라져요. 8개 있으면. 네.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데이터를 한 개 카드에서 8시간 돌리나 네. 1시간씩 8개 돌려서 합치고 평균 내나 뭐 큰 차이 나지 않는 것이죠. 어, 근데 잘 보시면 여기서 제가 예를 들면 학습 데이터를 요 CPU가 자기 메모리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송하는 거죠. 학습할 걸. 예. 근데 이렇게 전송하는 게 정말 100% 효율적이긴 할까요? 예를 들면 큰 메모리 하나 이를 가운데 놓고 써 놓으면 바로 읽으면 전송이 없어지잖아요. 네. 여기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겠죠. 실제로 그런 거를 이제 좀 고민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뒤에 설명할 건 그럼 이 고민들은 뭐고 어떤 식으로 이 엔비디아를 좀 치려고 하는 건가. 엔비디아를 친다는 거는 무슨? 이제 그쪽 시장을 차지하고 싶은 회사들이 뭘 하는지 보겠다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그 시장을. 그렇죠. 어. 그거를 한번 또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네. 요 인공지능 요 녀석들, 예. 요 녀석들 어떤 코드에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코드는 사실 여기에 있어요. 요 CPU가 그 엔비디아 A100을 위한 코드를 수행을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엔비디아 GPU를 위한 코드가 CPU 위에서 구동이 돼요. 네. 일부는 GPU로 가기도 하고 하지만 기본은 CPU가 구동을 하죠. 근데 문제는 요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네. 엔비디아에 맞춰진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그게 쿠다 얘기했던 거죠, 그때. 그때 쿠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셨었고 일단은 선발주자니까 그렇죠. 선발주자 1등 거에 맞춰서 나머지 네. 개발사들도 다 맞춰서 개발해 주니.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 연구하는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딱히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네. 그 선두자, 그 이론의 선구주자가 엔비디아 칩으로 안 되던 걸 해버렸죠. 부가가치가 넘치고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면 이제 창조의 첫 단계를 하게 되죠. 모방을 해야죠. 네네네. 근데 뭐 AMD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었는지 그대로 가져다 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 GPU를 일단 산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면 엔비디아 GPU를 사는데 프로그램 없으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용으로 만든 프로그램을 받아갖고 일단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걸로 거기서 돌리고. 이것저것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코드 나오면 그 코드를 막 뿌려대죠.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카드가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게 일종의 표준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이렇게 코드가 한번 자리를 잡으면 옮겨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AI 하는 분들이 일할 때 1번처럼 일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어떠냐면 2번에 가까워요. 제 코드는 요만큼 있고요. 예.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코드를 막 가져다 쓰다 보면 뒤에서 AI 구동하는 거, 뭐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네. 요런 프로그램들이 또 뒤에 얘랑 통신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제가 프로그램 짜서 GPU를 직접 건드리면 진짜 힘들어요. 네. 그리고 매해 GPU도 바뀌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인공지능을 이제 연구 개발을 하는데 예. 집에서 그 좀 싼 거 3080 같은 카드를 쓰다가 예. A100을 얻었어요. 예. A100이 한 두세 배 빨라요. 엄청 비싸죠, 근데? 그걸 쓰고 싶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하여간 얻었으니까 쓰고 싶죠. 예. 근데 제가 요 3080에 직접 맞는 코드를 만들면 구동이 안 되죠. A100으로 바꾸면. 그래서 요 뒤에서 그런 거 호환성 관리를 다 해줘요. 엔비디아 같은 데가 만든 코드가. 저게 3080 그래픽 카드도 엔비디아 거고 같은 엔비디아 거를 그렇죠. 써도 그냥 3080 이른바 우리가 게임하기 위해서 고사양으로 넣는 그래픽 카드 그러니까 용으로 정확하게 했던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 호환성을 깨기 힘든 이유인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코드를 막 만들어놨는데 3080에서 A100은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제가 AMD 거를 사서 쓰면은 안 될 가능성도 높아요. 네. 여기 있는 그 남의 코드들 중에 무언가가 뻥할 가능성이 높아요. 해보면 아, 이게 어디선가 뻥합니다 이제. 네네네. 작동을 안 하는. 예. 근데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가 높잖아요. 네. 그런데 VGA 가격은 예전 제가 이걸로 한 10억 벌 수 있는데 네. 그 GPU 가격은 한 500만 원 차이 날 거다. 네네. 그러면 언제 AMD 거를 익혀서 쓰겠어요. 좀 더 프리미엄을 주고 A100 이런 거 사서 써야죠. 그렇죠. 엔비디아 거 사서 네. 쓰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쓰기 때문에 정보도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차 떼고 포 떼고 다 해보면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쪽이. 분명히 반도체에는 돈을 많이 썼지만 반도체 비싸게 사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 경쟁자보다 빨리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를 뚫기가 힘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좀 호환성을 이렇게 차지하기 힘든 이유들 네. 이런 거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게 파이토치인데요. 이 파이토치는 제가 AI 하려고 하면 그 필요한 그 페이스북, 네. 메타가 만들다가 지금은 결별했는데 네. 그 인공지능용 프로그램 만드는 일종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이토치 같은 게 예. 일종의 그냥 개발 언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파이토치로 코드를 짜서 GPU 붙어 있는 컴퓨터에 깐 다음에 예. 거기다가 제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구동하면 학습도 되고 네. 추론도 되고 이거죠. 음. 근데 이것도 잘 보시면요. 네. 버전이 엄청나게 나오죠, 이렇게. 아, 요게 저게 그 개발 언어의 버전이에요? 예. 실제로 이렇게 위로 가면 성능이 막 올라가기도 해요. 네. 예를 들면 요 파이토치 2.0 같은 경우는요. 동일한 A100을 써도 성능이 한 2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 언어 버전에 따라서요? 예. 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삼국시대 우리말, 고려시대 우리말, 조선시대 우리말, 현재 우리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것보다는 좀 더 쉬워요. 웬만하면은 제가 위로 가도 과거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네. 새로운 기능들을 쓰면 더 빨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언어 속에 그런 게 있다. 예.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죠. 저 오른쪽에 아, 저 인물들은 무슨 대화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예. 이 호환성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제가 엔비디아 걸 안 쓰고요. 네. 예를 들어 어딘가 새로운 반도체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제가 짜놓은 프로그램이 전부 파이토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엔비디아 아닌 거를 엔비디아 아닌 반도체로는 구동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뻥 나버리죠, 이게. 아예 거기서부터. 예, 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제가 엔비디아 칩이 아니고 난생 처음 보는 반도체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요 파이토치가 얘랑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죠.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녀석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 버전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일종의 사람 언어로 따지면 뭔가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 예. 번역기가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 번역기도 버전이 또 맞아야 된다. 맞아요. 예, 그런 거예요. 딱 그게 정확한 비유인데 네. 예를 들면 제가 엔비디아도 예를 들면 과거에 H100 있었고 네. V100 있었고 A100 있었는데요. 이게 100% 호환성이 유지되진 않아요. 그 안에서. 뭔가 인공지능을 빨리 구동하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마구 집어넣잖아요. 엔비디아가. 네. 근데 그거는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넣었는데 칩에 어떤 기능을 여기 그 연구원이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쓰냐면 직접적으로 쓰기보다는요. 저는 제 코드를 웬만하면 유지하고 여기 파이토치 버전이 올라가면 막 지원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안에서도 특정 버전에서는 뭐 A100이 안 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환성 버전들을 쭉 가지고 있죠. 야, 복잡하네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반도체를 쓴다고 하면요. 네. 파이토치 된다고 해도 특정 버전만 딱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만든 반도체는 파이토치 버전 몇에서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 되게 많죠. 하나 바꾸려고 계속 문제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예. 제가 여기서 어떤 반도체를 썼더니 요 버전의 파이토치가 돼요. 네.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을 돌리다 보니까 파이토치 버전을 올려야 되는 경우가 막 생기기도 해요. 예. 근데 요 반도체 제가 요 1.9.0만 되는 반도체를 갖고 있는데 제가 프로그램 상으로 요 버전을 올려야 돼. 그러면 구동이 안 되죠. 그 내가 갖고 있는 GPU랑 네. 내가 쓰는 저 파이토치의 버전이랑 또 맞아야 되고. 그렇죠. 뭔가 나는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거나 하드웨어를 네, 바꾸거나 하고 예. 싶어도 뭐 하나만 해서는 예. 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엔비디아 같이 많은 사람이 쓰는 칩의 장점은요. 네. 엔비디아 새 칩이 나오면 당연히 파이토치가 지원할 거라는 기대가 있어요. 그런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예, 왜냐하면 파이토치 개발하는 쪽도 많은 사람이 쓰는 걸 봐야 되죠. 그렇죠. 뭐 윈도우 업그레이드 해주듯이. 그러니까 이 파이토치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우리 스타트업의 어떤 반도체에 파이토치를 다 맞추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별로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네. 세상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 칩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칩은 바로 엔비디아 칩이 되는 거죠. AMD에도 뭐 크게 관심이 없고 지켜는 보고 있지만. 근데 그 말을 함축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AMD가 아무리 따라오려고 해도 혹은 제3의 플레이어가 아무리 GPU를 더 성능 좋게 개발한다고 해도 이미 그 시장은 엔비디아한테 끝났다 이거예요? 아니, 어설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10%, 20% 좋다고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면 막 2배, 3배 좋아야 되고. 예, 그 정도는 돼요. 그래서 CPU에서 GPU로 뭐가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엔비디아가 해낸 거고. 예. 그렇게 엔비디아 판을 바꾸려면은. 네. 그보다 또 훨씬 좋은 무언가를.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호환성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 호환성을 뚫지 못하면 이제 그 응용, 제가 뭐 어떻게 좀 다른 걸 해보거나 이래 벗어나는 게 많이 힘들죠. 그러면 요즘에 물론 이제 정희성 작가님이 뭐 주식, 주가 이런 거를 말씀해 주러 나오신 거는 아닙니다만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 이 밸류에이션 가지고도 굉장히 석학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잖아요. 어디는 그래서 나중에 목표 주가 막 800달러. 800달러 쓰던 뭐라 해야 될까? 리서치 회사가 막 1100달러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지금 이제 막 500달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그런 거 보면 뭔가 확실한 경제적 해자가 엔비디아에는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자는 사실 칩 자체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처음 진출한 사람이 갖고 있는 수많은 고객이라는 게 이제 서버 고객 이런 것보단 프로그래머 한 명 한 명인 거죠, 다. 그렇죠. 그게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폰 쓰는 사람이 계속 iOS를 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근데 사실 이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모델하고 이런 약간 경제적 해자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출연 때 거의 우리 연초에 그렇죠. 그 검색어인가 그때 나오셨을 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끝이 없는 이야기죠, 사실. 그때 엔비디아를 샀으면 저는 2013년까지 간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가 이제 회사 1년 차니까 사실 그런 기술들을 평가할 능력이 없었던 거죠, 저한테. 그냥 봐놓고도 놓친 거에 가까운 거죠. 다들 그렇죠. 뭐 그렇죠,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또 어떤 걸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자, 그래서 이제 볼 것은 그러면 이게 또 무한한 해자인 거냐. 저는 이제 여기서 답을 드리기보단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런 해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떤 식으로들 좀 이 거대한 AI 시장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가. AI 반도체 뭐 이런 시장들. 다른 기업들이?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이제. 이제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반도체 회사들은 엔비디아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어떤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단점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도 동원을 해요. 이거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좀 혼란스러운 수많은 뉴스들.
네. 예를 들어 HBM 하면 뭐 TSV 얘기 나오고요. 네. 갑자기 뭐 패키징이 중요하다는 얘기 막 발표하고요. 삼성전자에서. 네. 그런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의 목적은 잘 아셔야 돼요. 이 칩이 잘 될 거니까 뭐 AMD 사십시오, 뭐 인텔 사십시오, 엔비디아가 잘할 거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의 그 딱딱한 해자를 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기술들을 동원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동원되는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그게 GPU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GPU는 이미 그냥 엔비디아 너네 먹어 하고 다른 영역입니까? 물론 AMD는 뭐 GPU도 하고 예, 이제 CPU도 하고 다 인텔이나 그 AMD 같은 곳은 지금 GPU의 영역을 그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어요. 이거 뭐 봤던 회사를 제가 또 쓰는 건데 일부러 그 부분을 구분 드리려고 가지고 오죠. 네. 한번 봐보죠. 들어보죠.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AI 시장에 들어오려는 많은 회사들, 사실 뭐 반도체 하는 회사 다 들어오고 싶죠.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의 포지션 한번 봐보죠. 네. 이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데 오고 싶은 회사들, 당연히 이런 인텔, 자이언트들이 AMD. 들어오고 싶겠죠. 네. 원래 그 CPU 하던 곳이고 GPU도 하던 곳들이니까요. 그리고 뭐 좀 GPU 비슷한 물건 만드는 스타트업들도 들어오고 싶어 해요. 이들은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그 껍데기를 깨고 싶어 하는 곳들이죠.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AI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협력자들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협력은. 그쵸, 엔비디아랑. 꼭 엔비디아로만 흘러가지도 않고 너희도 달라면 줄게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뭐 AMD 뭐 원하면 예. 삼성으로 와, 막 이런 거. 예를 들면 TSMC 이런 곳은 뭐 AMD건 스타트업이건 새로운 칩을 만들려면 파운드리는 있어야 돼요. 그쵸. 위탁 제조하는 회사는 있어야죠. 그쵸. 그리고 인공지능 하려면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는데 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프로그램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 요런 모습. 네네네네. 요게 프로그램의 모습이었잖아요. 예. 요 녀석은 어디서 출발했지? 이론에서 출발한 거죠. 이론에서. 예, 그 역전파라고 하는 그 캐나다 쪽 연구팀에서 나온 그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보는 AI 칩들은 프로그램이 변해서 나온 것이고요. 이 프로그램이 변한 거잖아요, 여기서. 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원하는 것은 대량의 메모리를 사용하는 거야. 메모리와 연산칩이 많이 상호작용하는 거야.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느냐? 달리 말하면은 제가 여기서 기존 반도체 회사 중에 엔비디아의 GPU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건 간에 네. 요 협력자들 포지션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 AMD가 뭐 새로운 AI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의 파일을 쭉 빼간다. 네. 그래도 HBM 이외의 메모리를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뭐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론이 지금 이 인공지능이란 걸 가능하게 한 프로그램의 형태가 반도체가 어느 회사 반도체를 쓰건 간에 데이터와 연산칩이 많이 대화해야 된다는 형태죠.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메모리를 대체할 수 있는 더 큰 메모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그냥 협력자라고 적어도 되겠죠. 네. 예를 들면 이 회사들 중에 전혀 다른 AI 이론을 이용해서 자기 칩을 만들잖아요. 네. 그럼 메모리 회사의 경쟁자거나 그 해가 되는 회사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반도체 회사들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결국 다 모양은 똑같아요. 네. 똑같이 생긴 모양의 프로그램을 어느 칩이 돌릴까 고민하는 거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협력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뭘 대체 해야 되느냐, 여기 전체가. 네. 일단은 확실히 AI를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야 되고요. 네. 안 되면 제가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이 좀 어렵지 않게 돌아가야 되고 네. 요즘 유행하는 거대한 인공지능, 챗GPT 이런 게 좀 용량이 커요. 네. 단일 A100 카드에 들어가지 않아요. 얘는 용량이 너무 커서. 네. 그런 녀석들을 구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호환성의 벽을 부시려면 엔비디아보다 동세대에서 전체 성능도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조건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 쓰죠. 설계도 쓰고 메모리도 뭐 사서 쓰고 하는데 거기에서 요즘 많이 들어간 기술 중 하나가 이 패키징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예. 그게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후공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패키징 기술 중에 하나도 HBM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TSV 로. 들어가 있는 예.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은 반도체 메모리 회사만 쓰는 게 아니고 네. AMD 같은 회사도 써요. 엔비디아도 사용했고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일단은 뭐 패키징 구조는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예.
그리고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다들. 아, 이런 걸 써야 되는구나라고. 그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네. 일단 앞에서 봤던 시스템의 모습인데요. 네.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 중 하나, 요거예요. CPU에서 GPU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병목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응용 문제 같은 거 만들고 카드들에 보낸 다음에 학습 결과를 막 취합한다고 했죠. 근데 요거 당연히 기존에 썼던 그 VRAM들, GDDR5, 6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까지 HBM을 썼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엔비디아가. 요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대화하는 폭은요, 엔비디아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그 YG 클럽 통해서 뭐 호도리님이나 다른 이제 반도체 담당 애널리스트 통해서도 우리가 세미나를 같이 해서 그거 들으신 분들은 좀 용이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GPU라는 이 판 안에 네. GPU랑 메모리 반도체는 그렇죠. 가까이 붙여놓고 그 밑으로 아까 뭐 수천 개의 차선을 깔아놓고까지는 엔비디아가 혼자 하는 거죠. 그렇죠. TSMC나 삼성전자를 만들어줘 하면 되니까. 근데 CPU는 따로 있어. 인텔이 만들거나 AMD가 만든데. 맞아요. 예. 그러면 그 인텔 거와 AMD 거의 밑에 과연 고속도로를 엔비디아가 깔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 문제네요. 정확하게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예. 엔비디아는 자기 칩 아래에다가 수많은 메모리랑 통신할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 땅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 메모리 회사가 아까 봤던 것처럼 32차선짜리 메모리를 줘요. 예.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10,000개 연결해야 되는데 메모리 칩 한 200개 붙일 수 있겠어요? 기판에다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회사가 통로가 많은 메모리를 만들어줘야 하고요. 그게 HBM.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그 TSMC의 요런 물건들이 코어스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코어스 뭐 그러던데. 예. 그러면 저거는 그 GPU와 예. CPU의 통신을 더 빠르게 해줄 수 있는. GPU랑 메모리죠, 이 경우. GPU와 메모리. 예. 그거는 그 같은 GPU 판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같은 판 안에 있죠. 네네네. 아, 그거부터?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네. GPU가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공장과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과거에는 공장과 창고가 CPU 시절에는 예. 하루에 자동차 한 대만 가면 됐는데 이젠 자동차 하루에 1000대씩 가야 돼요. 그러면 어디가 변해야 돼요? 공장의 입고장이 일단 넓어져야 돼요. 그렇죠. 엔비디아 입고장을 넓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반도체의 출고장을 넓혀야 돼요. 그게 HBM이에요. 네.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 입고장, 출고장만 있는데 거의 자전거 도로 하나 놓으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 1000대의 차를 받을 만큼 넓은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 하는 게 TSMC 같은 데가 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에요. 네네. 이 HBM 자체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만든 메모리를 GPU랑 어드밴스드 패키징으로 엮은 거예요. 네네. 얘네는. 그래서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수단 중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나은 칩을 만들기 위한 수단 중 하나죠. 네. 한번 봐보죠. 그리고 현용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네트워크 그 쉽게 말하면 인터넷 하는 칩들 네. 있죠. 네네. 그런 고속 연결 칩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 네. 요거는 아까 봤던 서버 하나죠. 네. 요 그림이에요, 이거. 그렇죠. 근데 이런 녀석들도 뭐 이제 몇천 개, 만 개 단위로 묶으려고 해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병목이 막 일어날 수 있죠, 여기서. 그 서버끼리. 예. 그래서 요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녀석들도 많고, 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 칩의 능력을 평가할 때 몇 네. 개나 연결해도 성능이 유지되는지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먼저 얘기를 해보죠. 예를 들면 인텔에 인텔. 가우디라는 칩이 있어요. 이 점수는 높으면 좋은 점수거든요. 가우디가 CPU 이름이에요? GPU죠. GPU 인공지능 학습용 칩인데 요 가우디 쓴 슈퍼컴퓨터들을 찾아보면요. 그 336개 가우디 칩을 연결한 게 캐나다인가 있어요. 보면은. 예. 근데 요것만 보면 예전 V200보다는 얘가 빠르죠. 예. 얘 빠르잖아요. 한 요만큼 빠르잖아요. 가우디가. V100이면 예전에 그렇죠. 전전 세대죠.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예. 시대는 좀 비슷해요. 요 두 칩이. 네. 그러면 제가 이 수치만 보면 가우디가 한 V100이랑 비교하면 20 몇 프로 빠르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로 가보면은 V100은 10,000개 넘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그런 슈퍼컴퓨터들이 있죠.
그 연결성은 예. V100이 훨씬 더 좋았다, 엔비디아께. 물론 인텔도 해보라고 하면 예. 만개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하겠죠. 근데 이미 조립한 물건이랑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두시면 좋아요, 보실 때. 칩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데가 GPU만 파는 게 아니고 네. A100이라는 GPU를 8개 넣은 DGX A100 이런 걸 팔죠. 그런 그 GPU랑 CPU가 들어간 컴퓨터도 만들어서 파는 이유 중 하나는요. 네. 그 녀석들은 서로 묶기가 되게 용이해요. 왜냐하면은 A100이 들어갔지만 제가 조립한 컴퓨터랑 여기 이제 대표님이 조립한 컴퓨터를 연결해서 요런 시스템을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만든 DGX A100을 이렇게 묶는 건 훨씬 쉽겠죠. 아, 엔비디아가 하는 법 다 해놨잖아요. 거의 이런 그 거는. 동질성이 있으니까 예. 호환이 그냥 쉽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그 해자로 작동하는 거예요, 회사들한테. 그러니까 이미 AI 서버를 네. 엔비디아 걸로 깔아놓은 데는 계속해서 그냥 엔비디아 거 사서 해봤잖아요,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제가 그래서 쿠다 호환성을 뚫고 파이토치 다 지원을 해줘도 그러면 고객이 쓰다가 그럼 이것도 한 1000개 묶어갖고 우리 이 인공지능 1000배 빨리 학습하고 싶은데 네. 1000개 묶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머리를 긁으면 이제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GPU를 많이 엮을수록 네. 학습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고객 입장에서 돈을 3배 주고라도 2배 학습을 빠르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할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 선택지가 없으면 쓸 수 있겠냐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껍질을 깨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엔비디아도 그래서 그 발표하면 항상 클라우드 파트너 얘기를 계속해요. 그쪽에서. 클라우드 파트너들이 있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클라우드 안에서도 그 A100들을 엮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존에서 엮으면 편하죠. 아마존은 그런 준비가 되게 잘 돼 있는데. 사이즈도 크고 예, 많이 사갈 거고. 그렇죠. 클라우드 파트너가 고객사라는 뜻. 그렇죠. 가장 GPU를 큰 손 사는. 고객사. 그렇죠. 이제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 AMD 칩인데 뜬금없이. 이제 AMD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예, 이제 AMD가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요. 네. MI300A라는 플랫폼이 나와요. 네. 여기 이 그림부터 볼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좀 재밌는 물건인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엔비디아 컴퓨터는요. 예. 여기 이렇게 CPU, GPU 과거 컴퓨터가 있고 네. GPU랑 이렇게 통신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아이고 칩이 이렇게 4개의 칩이 결합돼 있고 여기다가 HBM을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칩이 1, 2, 3, 4 있고 네. 요렇게 이제 HBM을 붙여놓은 구조예요. 근데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예. 요거는 CPU고요. 네. 요거는 GPU예요. 아, GPU,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를 저렇게 그냥 예. 파도판처럼 깔아놓은. 이 그림이 좀 작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생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예. CPU, 뭐 네, 이거 위에 확대되나 있는 건 해볼까? GPU. 네,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네네. 이렇게 생겼죠. 여기 네네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거 화질 좋네. 저도 이제 예상치 못해. 보면 예를 들면 요쪽이 CPU면은 요거는 막 GPU고 이런 아,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아, 저 큰 게 그럼 뭐였던 거예요? 요 전체요? 예. 여기는 메모리 있잖아요. 요건 또 메모리예요. 이렇게. 이게 아니. 예를 들어서 요거? 이 전체요, 전체. 아, 이거는 그 컴퓨터 보드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 아이,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예. 저 전체가 뭔 거예요? 요게 그 아까 본 엔비디아 DGX A100에 해당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버죠. 요 전체가 서버예요. 이렇게. 아, 그냥 저 전체가 서버라고 보면 돼요? 예. 어. 근데 앞에서 봤던 서버랑은 모습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그 엔비디아 걸 제일 많이 예, 보니까. 우리가 보는 서버 구조는 보통 이래요. 그 예. 인공지능 학습용 서버는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CPU랑 서버 메모리가 이쪽에 박혀 있고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CPU랑 연결되는 GPU가 이 뒤쪽에 이만큼 박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MI300A 보면 AMD 거. 예, CPU랑 GPU가 요 그림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여기 안 보여요. 여긴 CPU가 있고 원래 네. 이쪽엔 GPU가 있는 게 일반적인 인공지능 학습 서버인데 네네네. 그 AMD는 이런 식으로 다 묶어놨어요. 아. 왜 그렇게 했느냐? 메모리를 공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메모리를 공유한다.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AMD는. 예, AMD 이런 구조 만들고 싶은 거예요, 결론부터. 원래는 CPU가 메모리 하나 보고 GPU도 메모리 하나 보고 이런 식으로 막 통신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여기가 메모리고
이게 CPU고 이게 GPU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었죠. 네네네. 근데 이제는 메모리를 이렇게 공유하는 모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면 문제 중 하나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좀 더 빨라지니까? 예, 그 전송할 때 걸리는 시간이 없어지죠. 메모리를 공유하니까. 네. 그러니까 CPU가 쓰는 메모리, GPU가 쓰는 메모리를 그렇죠. 계속 공유하니까 그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접시에다가 비유하지 네. 않습니까? 접시에다 뭐 올려놓고 여기다 그렇죠. 놓고 요리를 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다시 담아놓을 가져오고. 수도 있고. 근데 이 접시 자체를 공유하면은 여기서 GPU가 네, 빨리 그렇죠. 가져 쓰고 CPU가 빨리 가져와서 맞아요. 쓰고. 원래 앞에 그 A200, DGX A200 같은 서버에서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CPU가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면 응용 문제를 만들죠, 일종의. 네. 그 응용 문제를 복사해서 GPU에 넣고 음. 결과값이 다시 나오는 구조였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복사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예, 그냥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거 프로그램 좀 바꿔야 될 거예요. 그쵸, 그걸 또 예. 작동을 시키려면. 왜냐하면 저도 학습시키다 보면 메모리 부족으로 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공유 메모리니까 둘 중 한 군데서 메모리 이제 급발진하면은 그대로 터지겠죠, 아마. 이거는 실제로 우리 정인성 작가님이 현재 그 인공지능 개발 회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나 말고 내 친구가 돌리다 터트린 거지. 나는 서포트죠, 거기서. 그래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 분의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었고요. 이제 이런 걸 주면 땡큐하게 쓰겠지만 우린 가난하니까. 저거는 엄청 비쌀 거 아니에요? 네, 요 아마 얘보단 싸게 매겨야 될 거예요. 아, AMD 거는. 예, 둘이 가격이 같으면 나라면 화면 좀. 둘이 가격 같으면 그냥 엔비디아 거 쓰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코드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코드 변경 들어가야죠. 이제 물론 AMD에선 코드 안 바꿔도 돌아갑니다라고 홍보는 하겠죠. 네. 근데 아마 다들 갸우뚱하겠죠. 그러면 이런 물건이 뭐 엔비디아를 진짜 넘을 수 있냐? 네. 잘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건 이미 설명을 드린 거죠. 예, 그래.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네. 그러면 이런 칩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약점 중 하나였던 메모리와의 통신 문제를 해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AMD가 그냥 뭐 납땜해서 붙이면 해결되는 게 아니죠. 네.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 들어간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패키징 기술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이것 좀 제가 단순하게 만들어 놓은 그림인데 요게 쉽게 말하면 아까 AMD의 예. 모델인 거죠? MI300A 중에 하나죠. 쉽게 말하면. MI300A가 예. AMD의 그래픽 카드의 이름. 예.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이런 녀석들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네. 이 왼쪽에 있는 건 그냥 옛날 CPU거든요. 예. 옛날 CPU 모습 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 여기 조그맣게 뭐가 달려 있죠. 여기 요런데 이게 뭐 동그랗게 뭐들이 있잖아요. 아, 범프, 솔더 예. 같은 거. 이제 LGA 1151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 CPU 같은 경우에 1151개 있어요. 그 1151개 중에 파워도 있고 뭐 신호도 있고 네. 뭐 이런 신호가 잔뜩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완제품 반도체가 네. CPU죠. CPU가 메모리와 바깥 세상과 통신하고 자기 전원을 넣기 위해서 1151개의 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네. 요 녀석은 네. 그냥 완제품 반도체 하나가 칩 하나죠. 네. 오른쪽 녀석을 보면 칩 여러 개를 사실상 하나처럼 합쳐놓은 거죠. 예. 근데 예를 들어 왼쪽에 CPU에서 예. 내부에 소자가 몇 개나 있을까요? 거의 셀 수 없을. 예, 뭐 수십억 개 있겠죠. 예. 여기는 수천억 개 있겠죠. 아. 그럼 달리 말하면 요 안에 소자들을 연결하는 배선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이거 뭐 곱하기 4가 아닐 아주 것 같은데. 많을 거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느냐. 마치 칩 4개를 네. 하나인 것처럼 만들고 싶죠, 제가. 네. 근데 메모리와 CPU의 상호작용은요, 사실 CPU 안에서 소자와 소자가 하는 상호작용의 개수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CPU 안에 금속 배선은 수십억 개 있지만 바깥 세상과는 1151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말은 이해되시죠, 지금? 네네네네. 안에서 대부분의 상호작용은 CPU 내부에서 스스로 하고 바깥 세상과는 1000몇 개 정도의 통로로 통신을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한 1151개의 공중전화를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그렇죠. 느낌 아닌가요? 그렇게 예.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공중전화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대부분은 안에서 일하는 사람끼리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칩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면 네.
요거는 그 과거에 있던 조그만 메모리가 아니고 GPU와 HBM 혹은 GPU, CPU 간의 통신이 막 들어가죠. 그래야죠. 그러면 요 둘 사이의 개수는 1151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커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크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칩을 만드는 컨셉이 이렇게 완제품 칩 하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네. 여러 개의 칩을 합쳐서 한 개의 칩처럼 동작하게 만들려고 하면요. 요런 패키징, 요 왼쪽에 있는 패키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것도 지금 잘 보시면 1151개인데 가로 세로 3cm, 4cm에 불과하죠. 아. 근데 그거보다 낮은 밀도를 우리가 뭐 범프를 이런 솔더 범프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인 거예요. 이런 거 AMD는 엔비디아를 이기기 위해서 이런 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이런 범프 밀도로 하면 한 3만 개 만들면 이거 길이가 1100개니까 3만 개라고 하면 한 30배 드러나면 뭐 칩이 쓸 수도 없는 크기가 되겠죠. 저거 칩 하나가 막 이면해지고. 예. 정확하게 이 칩 패키지 크기, 지금 요 LGA 1151도 잘 보시면요. 네. 가운데에 뭐가 잔뜩 달려있죠. 실제로 요 녀석도 실제 반도체 여기 있고요. 예. 요 녀석들에서 나가는 다리가 이렇게 밖으로 뻗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칩의 크기에 비해서 그 범프 만드는 게 이제 범프 크기 안 줄어드니까 네. 바깥에 이제 RDL을 가지고 이제 다리를 뺀 거예요. 이 칩을 옆에서 보면은 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그쵸. 넓게 나가 있는 거랑 같아요. 예. 1100 몇 개여도 이만큼 공간이 낭비된 거죠. 쉽게 네. 말하면. 네. 근데 제가 이거 한 2만 개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끝이 없죠. 끝까지 가도.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훨씬 가는 것들을 막 만들고 싶은 거고 그래서 그 패키징들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패키징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 자신도 그렇고 경쟁자들도 그렇고 지금 해내야 되는 일들, 통신이 많이 필요한 칩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칩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고성능을 구현하려면 칩들을 많이 모아놔야 되고 그러려면은 그렇죠. 더 많은 통신 예. 망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보드 안에서 맞아요. 그러려면은 후공정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네, 그렇죠. 거고. 이 HBM도 여기 달려 있잖아요. 이 HBM도 마찬가지예요. GPU랑 통신을 하려면 요 안에 메모리랑 통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CPU보다 GPU가 메모리랑 훨씬 많이 통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얘는 메모리랑 연결할 때 이렇게 와이어로 이제 PCB에서 연결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는 도저히 개수를 맞출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패키징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패키징들을 써서 이겨내려고 하는 거고요. AMD가 어찌됐든 간에 저런 네. 패키징 기술로 엔비디아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거고. 패키징도 써서 설계도 하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패키징뿐만이 아니라 뭐 하나로는 절대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중요한 요소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걸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느냐? 그렇죠. 그걸 따져봐야죠. 꼭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봤던 그 서버와 여기 얘들 엔비디아 네. 그리고 여기 GPU가 잔뜩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GPU 있고 CPU가 있으면 이렇게 막 통신을 하는데 네. 사실 이 병목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엔비디아도. 예를 들면 AMD처럼 메모리를 공유하는 방식을 쓸 수도 있는데 네. 메모리를 CPU랑 GPU가 공유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그런 방식 안 쓰고 요 통신 횟수 자체를 줄여요. 아예. 예. 아예 그냥 GPU랑 CPU랑 연락을 자주 안 해도 그냥 그렇죠. 되게. 그게 되면 했겠지 하지만 꼭 그렇진 않죠, 이제. 네. 코드 안정성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안 하기도 하는데 어허. 사실은 그 아까 봤던 파이토치 2.0은요 그런 통신 횟수를 좀 줄여줍니다. 아. 성능 향상의 상당 부분이 거기서 와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네. CPU랑 GPU랑 많이 통신을 해야 되는데 엔비디아는 그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서 고민인데 파이토치 2.0을 횟수가 쓰면 많죠. 서로 전화 통화를 좀 네. 한 10번 할 거를 한 5번만 해도 소통이 되게끔 해주는 네,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동일한 AI를 구동할 때 예. GPU랑 CPU가 한 100번 통신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AMD에서는 그 100번 통신 횟수를 버는 거죠. AMD 구조에서는. 네. 왜냐하면 원래는 CPU가 만든 메모리에서 복사해서 GPU에 갔다가 GPU에서 CPU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CPU에 복사해 놓은 거 GPU가 그대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통신 횟수가 많으면 AMD가 유리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전 그 횟수를 한 10번으로 줄였다고 해봐요. 여기서. 그러면 경쟁력이 뚝 떨어지네, AMD. 그러면 이제
뭐 AMD 칩의 성능은 그대로인데 네. 뜬금없이 한 2년 전에 만든 칩의 성능이 부룩하고 올라와 버리는 결과가 나죠. 엔비디아께.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토치 2.0을 쓰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현재? 예, 파이토치 2.0이 그런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저게 엔비디아는 우군이 많네요. 그렇게 해야 이미 깔려 있는 게 많잖아요. 엔비디아 GPU는.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정혜성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 선두주자. 예, 많은 사람에게 이득이 되니까 파이토치도 그대로 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AMD가 모든 문제의식도 좋고 잘 나갔지만 생각보다 이제 성능 향상이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 이런 게 되면은 AMD도 그 성능은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이쪽은 호환성을 유지한 채 그럭저럭 쓸만해지고 이쪽은 조금 더 좋아지는 수준이면 조금 난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항상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래서 뭔가 1등, 선두주자, 예. 글로벌 표준을 잡고 있는 기업을 따라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힘들죠. 이제 뭐 이런 거 이 파이토치 만드는 분들이 AMD 물 먹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일단 시장에 가장 큰 파이를 갖고 있는 사업자에 붙어서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미 존재하는 수많은 그 인공지능 코드들이 이것 때문에 빨라질 텐데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이런 개선이 들어가는 곳은 거의 항상 엔비디아가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실제로 안 돌려와서 얼마나 빠를지 몰라요. 제가 돌리는 거에서 빠르다는 보장은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니까? 예, 저는 이제 이 얘기 듣고 그럼 메모리 병목이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AMD가 잘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냥 빠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패키징으로 뭐 해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통신 횟수를 줄여버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구조를 짜가지고 막 하드웨어 어떻게 변경을 하고 막 해서 자 이제 따라잡을 수 있어 했는데 저쪽은 이제 전화통화 100번 중에 10번만 하면 된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가능한 일이죠. 뭐라고? 야, 그래서 이게 뭐 다시 이제 주식 투자나 투자 전략 개념으로 가보면 그래서 엔비디아는 경제적 해자가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고 그래서 과거보다 더 높은 멀티플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된다라는 또 거죠. 그런 논리들도 생기는 거고. 예, 근데 우리 항상 다각적으로 봐야 돼.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칩 간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소프트웨어가 변화했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죠. 네. 달리 말하면 갑자기 어떤 새로운 인공지능, 챗GPT만큼 좋은 인공지능이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메모리 연산 횟수를 줄일 수가 없다. 근데 얘가 부가가치가 높다 그러면 엔비디아 대신 이런 거라도 써야죠.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와, 오늘 진짜 재밌게 들었습니다. 모든 거에서 그러니까 파이토치 2.0이 좋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일단 제네럴하기엔 좋지만 그래서 딱 겉틈을 파고들고 들어가면 그 칩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저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쪽만은 좀 여러 차례 이야기를 많이들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 AI에 특화해서 이른바 GPU였던 그래픽 카드였던 근데 이제는 AI 카드라고 불러야 되는 그쪽에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생태계 회사들 전략 차이까지 들어봤는데 혹시 끝내기 전에 또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크고 요즘에 HBM이라고 아까 누누 이야기해 주셨던 GPU 옆에 붙고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로 좀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장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계속 팔아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 GDDR도 계속 팔린다고 봐야죠. 그 기존의 그냥 일반 D램 메모리. GDDR이라고 그 원래 게이밍 카드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D램의 대역폭이 한 1이라고 하면 대역폭 한 4 정도 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 쓰고 있는 뭐 2080 뭐 3070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메모리들. 거기 옆에 이미 있는 그 GDDR 메모리. 그쪽도 계속 팔리죠. 약간 그런데 이게 기존의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이런 산업 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PC, 서버 투자 수요에 따라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인공지능 서버 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이 또 열려 있는 건데 그러면은 HBM이라는 수요가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뭔가 조금 더 확장성이 저는 그것보단 좀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이 한 뭐
1년에 몇 %에서 10몇 % 정도 매출에 기여하겠구나.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계속 네네네. 말씀드린 A100 칩 있죠. 요게 그 메모리를 80기가 쓰거든요. 그 스마트폰 10배 정도 되죠, 용량으로. 네. 근데 엔비디아가 A100 칩을 1년에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요? 엔비디아가 예. 요즘 뭐 미어 터진다면서요,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는 어차피 TSMC가 주는 그쵸. 만큼만 할 텐데, 어. 뭐 1년에 이거 1000만 개는 꿈도 못 꿀 거예요, 아마. 그만큼 만들 수 없죠. 네. 그냥 그거는 뭐 맡긴다고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TSMC에 맡긴다고 해도 나머지 뭐 HBM 이런 게 안 따라오면 소용없으니까. 이거 10배 주문했는데 TSMC 패키징 공장 안 되면 또 안 돌아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엔비디아가 제가 알기로 1년에 GPU를 몇 천만 단위로 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억개는 못 팔고 천만 단위로 파는 걸로 알아요. 모든 형태의 GPU를. 그래요. 그것도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제가 1000만 개의 GPU를 예를 들면 이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네. 제가 검색 찬스. 근데 저 A100이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GPU도 저게 사실은 조금 더 저렴한 거라면서요. H100이 훨씬 더 비싸고. H100은 신형이고 A100은 2년 전 거. 세대. H100이 지금 한 6천만 원 한다면서요. 그 GPU 하나가. H100은 저 가격은 못 봤어요. 어차피 안 뜨니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요거랑 비슷한 세대 칩인 그 에이다 RTX 6000이 지금 한국에 1100만 원 풀리니까 일단 3000은 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정인선 작가님도 혹시 그거 사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빌리죠. 아, 빌려서 쓰는 네. 거고. 아, 네네. 그죠. 뭐 서버 투자를 직접 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사실 그런 것도 있고 네. 제가 서버를 사도 예, 데이터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비싼 걸 안 쓰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네트워크를 또 비싼 걸 쓰면은 그만큼 네트워크 비용도 커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쓰는 게 편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클라우드 기업들이 지금 뭐 GPU들을 또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예, 거고. 그 클라우드 기업들은 클라우드 안에 있는 서버로 데이터 받는 속도는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 그 기가 인터넷 이런 걸로는 감당이 안 되죠, 사실. 많이 다릅니다, 이를 가면. 네. 뭐 하여튼 네. 제가 이를 보면은 1년에 그 디스크릿, 그러니까 그 개별 카드로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3천만 장 팔았다고 나와요, 2020년에. 저기 엔비디아가. 예. 1년에 3천만 개의 그래픽 카드. 예. 그러면 이 3천만 개 전부를 A100을 팔았다고 가정해보죠. 말도 안 돼요. 그러긴 어렵죠. 저는 일반 네. 뭐 PC용에 막 게이밍 GPU 이런 게 또 많았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 스마트폰의 10배였으니까 예. 스마트폰 3억 개 분량의 메모리를 판 거죠. 용량으로 따지면 그렇죠. 메모리 카드가 예, 근데 스마트폰 1년에 12억 개 팔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넣어도 메모리 용량 관점에선 별로 크지 않죠.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로 이게 요 3천만 개 중에 A100이 정말 많겠느냐, 이 비싼 게. 아니겠죠. 네네네. 뭐 그리고 나머지 그래픽 카드들은 뭐 메모리 8기가짜리들도 있고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 회사들의 의의는 좀 원가 경쟁에서 크게 벗어난 메모리가 생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가 GDDR이나 예. DRAM보다 HBM이라고 하는 고대 역폭 메모리가 그렇죠. 훨씬 더 비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공정 자체는 옛날에 뭐 DRAM 1X, 1Y, 1Z 이런 애들을 설계 다시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장을 좀 잘 잡고 있으면 원래 원가 경쟁력이 좀 부족했던 메모리 회사들이 숨쉴 공간이 넓어지죠. 예전 메모리가 수익률이 선두 기업은 30%인데 네. 후발 기업은 15%다. 원가 15% 차이 나면 그렇죠. 예. 근데 메모리 가격 자체를 5배씩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원가의 차이가 별로 중요해지지 않죠. 그래서 좀 크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원가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 경쟁할 거리가 생긴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보면 좀 하이닉스 주가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강하기도 하고요. 하이닉스 굉장히 오래전부터 HBM 했어요, 원래. 그렇죠. 더 먼저 준비를 이제 했다고요. 히스토리 쭉 보면은 좀 더 야심찬 칩들도 있었어요. 그 예전 마이크론 같은 데가 있던 하이브리드 메모리 큐브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이제 그쪽을 하던 쪽은 좀 길을 잘못 들었죠, 사실. 하이닉스가. 아니요, 하이닉스는 HBM 밀었고요, 계속. 네네네. 이제 마이크론 이런 데가 마이크론. HMC 이런 그 좀 야심찬 거, 그 연산칩 위에다가 D램을 쌓아서 뭐 이런 수직으로 뚫는 네네네. 그 연산칩과 연산칩 메모리 공유하는 뭐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CPU 위에다가 그렇죠. 메모리 네. 그
메모리 칩이라고 해야 될까? D램을 예. 쌓는 걸 하려다가 실패했다고. 그리고 또 연산칩, 다른 연산칩 위에 뭐 HMC 쌓아놓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했어요. 용량도 늘리고 대역폭도 늘리고 이런 거 추진한 건데 결국 HBM이 남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한때 그거 같이 마이크론이랑 하려고 했었다. 예, 하더라고요. 했었죠. 그러니까 HMC. CPU 위에다가 예. 자 우리 D램 쌓자 같이 마이크론이랑 같이 해보자. 근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론 너네 혼자 하고 있어 봐봐. 우리는 CPU 옆에다 놓고 메모리만 쌓을게. 이렇게 그게 하면서 HBM이잖아요. HBM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선택, 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그게 성패를 또 가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HBM은 항상 존재했던 기술이잖아요, 사실. 근데 결국 이 기술은 이거 잘 고민해 보세요. 메모리를 8개 쌓아서 TSV로 잔뜩 놓자. 네. 와, 이렇게 놀라운 생각을 해내다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었던 생각. 그러니까 통로를 많이 뚫으면 대역폭은 넓어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칩을 여러 개 쌓으면은 그 면적 대비 용량은 커지고요. 실제로 바뀐 건 뭐겠어요?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칩에서 큰 이익을 못 보던 시대에서 그런 칩이 있으면 부가가치를 퍽퍽 얻어낼 수 있는 시대가 왔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TSV라는 것도 뭐 익히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겠습니다만은 메모리를 이제 고단화라고 해야 될까? 이제 네. 수직으로 이제 쌓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길을 뚫어줘야 되니까. 이거 뭐 한번 제가 어떻게 그림을 설명해 볼게요. 이거 네, 궁금해 할 테니까. 이제 요거는 뭐 물어보셨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러면 네. 그 TSV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네네. 이 TSV라는 게 왜 지금 쓰이냐. 네. 이런 문제 있어요. 제가 칩을 만들면 원래 이렇게 거대한 웨이퍼라는 판이 있죠. 네. 웨이퍼. 이런 실리콘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 판에다가 네. 제가 소위 말하는 8대 공정을 적용해서 막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물 모양으로 잘 그리죠. 칩이 저렇게 이렇게 요 네모난 데가 칩이잖아요. 이렇게. 네. 네. 이게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럼 제 칩을 만들면요. 최종적으로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칩은 네. 요 아래에서 위로 쌓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칩 맨 밑에는 웨이퍼가 있고 요 위에 트랜지스터 소자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금속 배선층이 막 올라가 있고 네. 필요하면 여기 이제 D램의 경우는 캐패시터가 쌓여 있고 이런 식이에요. 네. 근데 메모리는 요 판 위에다가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한 번에 만드니까 네.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진 칩이 바깥 세상과 통신하는 길은 어디 있겠어요? 저 밑에. 천장에 있어요, 천장. 천장? 왜냐하면 아래에서 위로 만들었는데 네. 맨 밑은 기존의 웨이퍼 두께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네. 이렇게 웨이퍼에 만들었고 이 웨이퍼예요. 요 위에 소자가 쌓여 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소자를 쌓은 방향으로 위로 계속 쌓죠. 네네네네. 그리고 제가 요 소자에 접근을 하려면요. 반도체를 만들고 금속선으로 연결되어야 돼요, 얘가. 그렇죠. 그래서 실제 반도체 모습 보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좀 단순화해서 그리면 웨이퍼가 여기 있고요. 네. 여기에 수많은 반도체 소자가 있고 네. 금속 배선이 이렇게 위로 막 올라가서 어떤 금속 배선층은 다른 소자랑 막 연결되고 이게 소자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기 수십억 개 소자가 있고 네. 그리고 요 천장에 이렇게 이만하게 범프가 있는 거야. 아, 네네네네. 그 범프가 연결된 게 PCB 기판하고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죠. 저 꼭대기가 어떻게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그렇죠. 이제 바닥이 되는. 아까 봤던 그 인텔 CPU 있죠. 네네. 요런 게 1151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네. 외부로 통하는 길. 인텔이라고 하면요. 네. 그리고 요 밑에 소자는 수백억 개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소자에게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은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면 왜 HBM에 TSV를 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조금 크게 그리면 네. D램 칩이 나왔다고 하면은 D램이 바깥이랑 통신할 거는 저 모양으로 이렇게 되겠죠. 천장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제가 이 녀석을 이제 여기 CPU랑 연결하고 싶어요. 네. 그럼 제일 빨리 연결하는 법은 뭐냐 하면요. 네. 칩을 일단 뒤집는 거예요. 왜냐하면 칩은 천장에 통신이 달렸기 때문에 네. 이게 뒤집어요, 얘를. 뭐 뒤집는 건 어려운 건 아니죠. 예, 뒤집는 건 말 그대로 뒤집으면 됩니다. 붙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CPU랑 연결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제가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데 위에다 쌓을 거잖아요. 네네네.
두 번째 걸 쌓았어요. 네. 어떻게 놓을까요? 뭐 위에다 얹어야죠. 그럼 이렇게 만들죠. 똑같이. 얘랑 어떻게 연결할래요?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 이렇게 뚫어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같은 길을 이용하게끔 예. 메모리들끼리 길을 뚫어줘야 되는. 네, 정확하게는 요 녀석 길이랑 요 녀석 길은 겹치면 안 돼요. 겹치면 안 돼요? 네, 겹치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TSV 하는 게 어렵고, 네. TSV를 해도 왜 TSMC 패키징 같은 걸 써야 되냐 하면요. 여기서 잠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TSV라고 하는 건 Through Silicon Via라고 해서 실리콘을 스루한 비하예요. 통과하는 길. 예. 그렇죠. 예, 그거를 놓는 네. 말 그대로 이제 뚫는 거죠. 예. 반도체를. 예. 그 이거 위로 계속 쌓아도 똑같죠? 또 그렇잖아요. 얘도 이 칩이랑 하려면 제가 이렇게 와이어 본딩 하면 쓸 수가 없어요, 아유, 도저히. 뭐, 예. 왜냐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이 거리도 지금 좁히려고 별짓 다 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이게. 네. 근데 이게 돌아가지 않으려면 여기다가 이렇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도 겹치지 않게끔. 그렇죠. 저게 3층, 4층인데 예. 일종의 엘리베이터를 놓자면 그게 서로 겹치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그렇죠. 1층부터 4층까지 놓고 그게 또 GPU까지 이어지게 해야 돼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져서 힘든 거예요, 만드는 게. 그래서 이 TSV 만드는데 이 TSV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D램이 한 겹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TSV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네. 엘리베이터 같은 길을 만드는 거를 후궁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기 어디냐? TSMC 이런 데서 다 한 번에 해주나요? 그거는 메모리 회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이제 파운드리에 갈 수도 있고. 후궁정 지금은 전문인 어떻게? 오사트 업체에다가 넘길 수도 있는 거.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것도 TSMC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도 거기까지는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지금 네. 아마 기존에는 HBM 관심 있는 곳이 없었으니까 별로 하이닉스 예전에 직접 했겠죠 아마도. 네. 이제 거기까지는 귀동량이 안 되는데. 음, 근데 지금 HBM이 세대가 2세대, 3세대 가잖아요. 네. 이게 계속 촘촘해지는 방향이죠. 아, 이게 계속 자기들이 하는 건가? 더. 그리고 이 밑에 로직 다이도 하나 있어요. 사실 다 D램이 아니고 네. D램 아닌 것도 하나 껴 있는데. 그런 그런가? 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사실은 D램 8개가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있고 요 밑에 베이스가 하나 있어요. 베이스 다이라는 웨이퍼가 하나 있죠. 이렇게. 네. 근데 요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게 차라리 파운드리를 끼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예 저 실리콘 웨이퍼 작업부터 해주는. D램은 파운드리부터. 가지고 가고 네. 그리고 HBM 맨 밑에 베이스 다이는 딴 데 맡기고 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 삼성전자는 그럴 필요 없을 거예요. 자기들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 붙여서 예.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가져와서 뭐 그럴 수도 그 있죠. 파운드리에서 저렇게 적층부터 정확하게 메모리가 예. HBM을 만들려고 파운드리로 가는 거죠. 음, 우리 베이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야지. 베이스 주고 뚫어주세요. 근데 그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같이 하면은 더 편하죠. 효율이 예. 높은 거고. 그리고 패키징도 당연히 하니까 이제 패키징과 관계없는 파운드리는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제가 내부자는 아니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아마 삼성전자는 스스로 하려고 할 것 같고 안 될 이유도 없어 보이고 네. 이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자기들이 TSV의 모든 밸류 체인을 가져가는 게 옳으냐 되냐 이거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런 뭐 TSV 공법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는 뭐 외국의 예. 반도체 종합 장비 기업들도 뭐 주가도 많이 올랐고 또 국내에서도 그 관련주들이 이미 또 뭐 올해 내내 막 랠리를 펼치기도 했었고. 예, 뭐 그렇죠. 근데 절대적인 볼륨은 크지 않죠. 볼륨은 크지 않다. 아까 봤잖아요. 그 엔비디아 GPU가 거의 이거 결정할 텐데 판매량을. 네. 근데 엔비디아 GPU 용량 단위로 봤을 때 워스트로 그 베스트로 봐도 스마트폰의 한 20 몇 프로죠 용량으론. 물론 이 HBM에 들어가는 D램이 좀 더 크긴 해요. 사이즈가 크죠. 왜냐하면 제가 이 관통전극을 넣는 곳은 비워놔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관통전극 개수 많아질수록 그 버리는 공간도 커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D램 칩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예. 요런데 아마 그 TSV 뚫는 공간을 여기 만들어야 될 거예요.
일반 할 때부터 비워놓는. 그렇죠. 일반 D램은 그런 게 없어도 되죠. 다 저장소인데 촘촘하게. 이제 TSV용 D램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 그러면은 TSV 길을 뚫어야 하는 HBM 같은 경우에는 소자 수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면적 대비는 적을 가능성이 높죠. 아, 면적 대비로는 그래서 더 위로 많이 쌓아야 되는. 정확하게 이거는 딱 구분하는 게 좋아요. 고객이 원하는 건 넓은 대역폭을 가진 메모리예요. 예. 돈을 몇 배라도 주고 사겠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간 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역폭에 돈을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고객이. 아, 그래서 하여튼간 GPU는 더 많이 덤프 트럭처럼 데이터를 그렇죠. 확 그것도 수천만 차선을 통해서 예. 덤프 트럭으로 확 해야 되니까 메모리 칩에 조금 공간이 낭비되더라도 그렇죠. 그런 차선을 많이 놔주는 게 더 좋은. 예, 그러니까 TSV가 HBM의 문제를 두 개나 해결해 주거든요. 하나는 덤프 트럭처럼 많은 그 데이터를 퍼 넣어주는 메모리를 준다는 거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기판의 크기를 현실적인 사이즈로 냅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TSV를 안 썼다. 네. 그러면 요게 그 A100이잖아요. 6개 있죠? 네네네네. 이게 보면은 요런 게 6개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렇죠. 요 녀석들이 다 메모리인데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TSV 같은 거 안 써갖고 대역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게 뭐 8개, 9개 들어가겠죠 아마? 네. 그 녀석들을 하나씩 이 칩을 하나씩 막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가 수평으로. 예, 이게 6개지만 사실 위로 쌓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보드에다 제가 하나씩 막 늘어놨어요. 대역폭을 쓰려고. 네네네. 이거 기판 설계가 되겠어요? 이러면? 아, 말이 안 돼요. 80개만 막 여기도 놓고 뭐 여기 와이스트리 사무실에도 하나 뭐 던져놓고 그래야 될 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저거를 연결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이런 물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수직으로. 과거에 제가 게이밍용, 그러니까 제가 그래픽 카드로 게임하던 시절에는 네. 그래픽 카드가 주는 부가가치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될 만큼 높지 않았던 거예요. 바뀐 건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그거는 아세요? 그러니까 뭐 H100이 뭐 6천만 원에 달하고 A100도 뭐 한 1, 2천만 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게 정말로 뭐라 해야 되나? 뭐 공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지 손이 많이 가서 그런 건지 완전 초하이테크 기술이어서 또 몇 개 많이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엔비디아만 논하는 장사하는 건지 막 이익률이 엄청 또 좋아질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네. 근데 보면은 엔비디아도 원래 이제 제 기억으로 이거는 여러분 정확히 아는 분이 있으면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예전에 팹리스 기업들 봤을 때 네. 그 재무를 보면은 보통 원가율이 한 50% 정도 됐어요. 매출 총이익이 한 50% 되고. 그러니까 팹리스 기업은 어차피 공장도 없고 예. 그냥 설계만 하는 거니까 요 설계자들하고 컴퓨터만 있으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도 근데 매출 총이익 50%죠. 그럼 그 중에 몇 프로는 파운드리에 가져가잖아요. 네. 제가 얼핏 뉴스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의 원가율이 한 25% 정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매출 총액 75%일 텐데.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또 엄청나게 남기는 장사는 아닐 수도 있죠. 단일 칩 가격은 이제 물론 전체 제품에 비하면 쌀 수는 있는데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놓고 보면은 2배 정도 더 남기고 있다 칩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기존의 다른 것보다 예. AI용 GPU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메모리 회사. 예. 헤엄치는 약간 그런 느낌도 근데 들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건 메모리 회사도 한 적 있잖아요. D램 영업이익률 60%씩 가던 시절도 있죠. 네네. 그러면 엔비디아 지금 A100, H100 이런 거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메모리도. 매출 총이익률 70 몇 프로는 그냥 원가는 아니잖아요. 오리지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비용을 떨어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비용들 떼고 뭐 이익이 남는 거고 하는 네. 거니까. 뭐 이거는 지금 정확한 숫자를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네. 이 기사를 가면서 본 거니까 네네네네. 완전 오케이라고 못 하겠는 거죠. 누가 분석한 결과였는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엔비디아가 직접 가격 정책을 밝히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죠. 알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기사들 보면 그 TSMC 그 좀 높은 분이 우리는 엔비디아한테 칩을 이만큼 주는데 너희는 뭐 1,000만 원에 판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기사들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기에서 보니까 빵 굽는 사람은 네. 여기서 오는 밀가루 가격하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농담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빵 한 봉지에 뭐 한 예. 1, 200원에 만들어 주는데 쟤네가 막 한 1,500원에 그 팔고 기사 있고 내용이 막 좀 재밌어요. 우리가 정말 파트너냐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TSMC가 계속해서 그 뭐라 해야 되나 파운드리 이거 제조 가격 예. 높인다면서요. 가격을. 그거는 사실 경쟁이 붙으니까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TSMC를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TSMC 입장에서 GPU가 잘 팔리면 주문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가격이 높아지겠죠. 엔비디아도 빨리 만들어 달라 뭐. 네, 수요 난리고. 공급이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TSMC의 어떤 그 캐파가 꽉 찬 틈을 네. 타서 우리로도 좀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한다 하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사실 찬스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왜냐하면 모든 칩이 사실 최고의 성능일 필요는 없어요. 게이밍 칩도 있고 GPU 중에도 이제 학습에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GPU는 다 학습용이에요. 학습용. 그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학습용하고 뭐. 그 학습을 구동을 하면요, 일단 네. 아주 많은 GPU를 연결을 해서 써야 돼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그리고 학습은 굉장히 그 하드코어예요, 쉽게 말하면. GPU가 노는 순간이 없어요. 노가다예요. 예, 아주 노가다를 진짜 진짜로 가동률이 거의 100% 가까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해요. 그냥 죽도록 돌리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가동률을 어차피 비싼 거 사왔는데 죽도록 일해라. 예,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신뢰성도 중요하고, 아하. 그리고 요 사이에 GPU가 그 할 일이 없어서 굶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래라 GPU를 시전하려면 그 할 일을 던져주는 녀석도 있어야 되니까 메모리도 필요한 거죠. 이래라 GPU. 근데 학습이 끝나고 이제 제가 실제로 서비스로 보내면요. 예. 언제 GPU가 일하겠어요? 제가 누르면 일하는 거죠. 사용자가 뭔가 해줘라고 눌러야 일하는 거죠. 그죠, 뭐 챗 GPT에 질문할 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순간이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도 뭐 챗 GPT만 하더라도 뭐 서버들이 완전히 다 몰릴 정도로 과거에 네. 걸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니까. 뭐 그렇죠. 예. 근데 챗GPT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너무 커서 네. 요 학습용 GPU를 써야만 구동이 돼요. 이게 거대한 인공지능들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런 거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이런 거 말고 엔비디아가 만드는 T 시리즈나 L 시리즈처럼 네. 그 추론 특화된 카드들에서도 충분히 구동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엔비디아의 추론용 GPU들을 보면요. 그 GPU 성능에 비해서 메모리 용량은 크고 메모리의 대역폭은 좀 작아요. 해보면. 이게 학습용하고 추론용하고 그럼 예. 아예 설계부터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죠. 용도에 맞게끔. 네. 가격은 혹시 가격은 훨씬 싸죠. 추론용이? 추론용은 아마 100만 원 단위나 몇십만 원 단위도 할 거예요. 학습용이 훨씬 더 비싼. 훨씬 비싸죠. 그러면 물론 이제 인공지능도 사람도 뭐 평생 학습하듯이 인공지능도 평생 학습해야 되니까 학습용에 네. 대한 수요는 그러면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좋은 AI가 나와야 학습 다 끝났다. 됐어 이제 학습용 GPU 투자는 이제 마무리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훗날에는. 그거는 이제 재밌는 AI가 안 나오면 끝나는 거죠. 그건 완전 AI가 완전 다 성숙 단계여서 AI가 네. 인간을 지배하고 막 그러면 혹시나. 예, 이건 극단적인 예인데 네. 제가 엑셀 같은 걸 쓰는데 예. 더 이상 온 세상 사람들이 엑셀에 요구하는 게 없고 그대로 둬라라고 해요. 그러면 엑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 세상은 그럼 안 오겠네요. 그러니까 AI,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네. 왜 AI로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계속 어느 정도는 수요가 유지되겠죠. 와, 이 AI 반도체 세상이 정말 재밌는 거였네요. 이게 정말 이해를 하신 건가? 저요? 그래도 뭐 양심적으로 솔직히 한 70%는 이해한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네. 이게 약간 HBM이라든지 아까 뭐 TSV도 이야기를 했고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조금의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네. 좀 들으셨어야 좀 그죠? 네, 그건 어려운 이해도가. 내용. 네, 어려운 내용이. 그래도 우리 항상 정인성 작가님에게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런 말 하죠, 사실. 그렇죠? 그런 의미가 없죠. 다른 출연자 나와, 이분의 설명은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진 않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해요. 그래요? 네, 오늘 설명이 어려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거 얼렁 지금 할 기회예요, 지금.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들을 경우가 있고 또 얼마 전에 예. 호돌이님이랑
또 이영수 대표님도 나왔고 네네. 그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특히 정희성 작가님은 직접 AI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렇죠. 네. 개발 기업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AI 반도체를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네. 훨씬 더 좀 네, 저는 이제 책 쓰고도 그랬는데 중심에 이제 사용자를 놓는 거에 가까워요. 정확하게는 우리 같이 뭐 스마트폰 컴퓨터 사는 사람 아니고 반도체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들이죠. 네. 그쪽을 중심에 놓고 양쪽을 다 보는 거에 가깝다고 해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이용자들의 뭔가 편의성을 주기 위한 그런 네. 일을 또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줬으면 좋겠는데 될까? 아, 잘 되실 겁니다. 잘 그러면 되실 좋겠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그 중간중간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그 우리 와이즈 클럽을 통해서 또 올라가 있는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 세미나를 좀 같이 들으시면은 좀 이해도가 더 빨리빨리 높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자산도 복리로 네. 쌓이고 지식도 복리로 쌓인다는 게 그거거든요. 기초 지식이 있으면 웨이퍼 하나 딱 있는 거죠. 근데 복리면 이 시작이 빵이면 의미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그래서 웨이퍼 위에 이제 쌓아 네. 올리는 거라니까요. 아, 그럼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TSV를 이제 뚫는 거지. 딴 데 연결을 해서 이제 또 초거대 망을 와이스트릿이 욕심인가? 잘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인성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